이걸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페미니스트 STS,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관점으로 보는 리빙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 성지은 박사님께서 네, 이론화 작업을 할 사람으로 저를 이제 지목을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 부담을 어떻게든지 좀 승화를 시켜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사실은 그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대해 주신 거에 비하면 제가 이제 막 좀 시작을 하는 입장이라서 사실 제 욕심은 제가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론적인 논의들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논의들이 이런 정말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 속에서 정말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려야 사실 정말 하나의 연구로서 더 가치가 있을 텐데 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일단 제가 과학기술학 연구자로서 바라보는 리빙랩, 특히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어떤 최근 논의들의 그 흐름 속에서 바라본 리빙랩이라는 이제 그런 다소 조금 이론적일 수 있는 네, 그런 논의를 하는 것으로 좀 대신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통해서 여기 계신 사실은 리빙랩 자체에 어떤 뭐 경험 내지는 뭐 지식 뭐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어떤 의미에선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조언도 듣고 뭔가 어떤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뭐 그런 그 말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리빙랩이 무엇인가라는 뭐 이 정도 얘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뭐 큰 의미가 없을 듯 하고요. 일단 요 앞부분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뭐 정부와 학계 산업 위주였던 것에 이제 시민 주체가 들어가는데 사실 요것도 앞부분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시민의 어떤 개입 내지는 역할이라는 부분도 따로 좀 지금까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가 더해지면 리빙랩의 의미가 더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봤던 리빙랩은 주로 혁신 모델로서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과학기술학이라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주로 과학기술학 쪽에서 뭐 논문이나 뭐 발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석되고 있는 리빙랩의 의미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 뭐 물론 성지은 박사님이나 송희진 박사님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탈추격형 기술 개발 혹은 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이런 키워드들과 함께 리빙랩의 의미가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사회를 동시에 구성하는 활동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의미화를 또 해주셨고요. 리빙랩의 혁신 주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민 네,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뭐 이 퍼블릭 프라이빗 피플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창조 코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한 공간 혹은 지역에서 최종 사용자의 참여를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사용자 행동 및 경험 그리고 암묵적 지식을 혁신에 활용하는 활동으로서 리빙랩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그 큰 어떤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혁신 모델의 흐름 속에 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리빙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관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뭐 어디 뭐 정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아니기 때문에 이 페미니스트 S라고 해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리빙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어떤 그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연구적 관심사에 기반을 해서 아무래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에게 그 페미니스트 STS 관점이라고 함은 페미니즘과 과학기술의 결합이고요. 이게 결국에 지향하는 바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사실 페미니스트 STS의 뭐 정의 내지는 뭐 어떤 일반화된 목표라기보다는 한 그 개인 연구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 STS의 어떤 목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이라는 게 뭐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의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연구 주체로서, 그리고 과학기술의 대상이 되는 연구 대상으로서 여성이 배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주변화되지 않는 과학기술이라고 크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젠더 편견을 강화하지 않는 과학기술. 뭐 기존의 어떤 특히 과학기술학 그 연구에서 보면 어떤 그 특정 뭐 어떤 과학 지식이 당시의 사회적인 젠더에 대한 어떤 뭐 성별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것에 기반해서 그 연구가 되었다가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비판을 받고 뭐 교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현실에서도 사실 사회적 편견들이 뭐 예를 들면 아주 쉽게는 뭐 진화론, 뇌과학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를 정당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지 않는, 그리고 편견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강화하지 않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이 편견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라고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의 삶의 질, 그리고 뭐 여성의 어떤 그 임파워먼트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요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개선, 여성들의 삶의 개선을 가져오는 그런 과학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에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을 정의를 한다면, 뭐 이게 사실 제가 그 페미니스트라는 그 말을 앞에서 붙여서 그렇지, 사실 이미 이 정의 자체가 꼭 뭐 앞에서 계속 그 성지윤 박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뭐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사회적인 소수자 혹은 약자로서의 다른 모든 집단들과 정체성을 가진 분들에게도 다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젠더뿐만 아니라 인종, 장애, 뭐 계층, 계급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크게 보자면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립성, 객관성, 보편성이라는 것을 깨주는 작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이렇게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관점을 이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만들기라고 봤을 때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프로젝트로서의 리빙랩이라고 하면, 앞에서 제가 세 가지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을 정의를 내린 셈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알려진 사례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자나 연구 참여자로서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뭐 이런 그 실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게 앞에서 이미 송지윤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젠더 포럼, 리빙랩 젠더 포럼이 만들어지게 된 뭐 일단 계기 자체도 그렇고 해서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정의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젠더 편견을 강화하지 않는 과학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는 사례로서의 리빙랩도 이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환자, 뭐 어린이, 뭐 어르신 등의 사회화를 돕는 뭐 나우온랩이나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 뭐 자폐인을 소프트웨어 테스터로 양성하는 뭐 테스트웍스 사례라든지 이런 모든 사례들이 여기에 언급된 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어떤 사회적인 편견을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오신 어떤 그런 그 사례들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여성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말씀을 드렸는데, 리빙랩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시킨다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제가 본 걸로는 명시적으로 사실상 뭐 여성을 위한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뭐 프로젝트로서의 리빙랩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한 그런 리빙랩 사례들을 보면 뭐 다 아시는 이런 사례들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그 리빙랩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학기술이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페미니스트 그 과학 기술을 만드는 어떤 하나 일종의 연구 개발 모델로서의 리빙랩을 그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특히 더 이제 이 리빙랩을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구체적인 어떤 저의 문제의식이 최근에 제가 그 썼던 논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라는 제목이었고, 그러니까 저의 기존의 문제의식 자체가 페미니즘으로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꿀까? 왜냐하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이블린 박스 갤러, 뭐 산드라 하딩, 뭐 다나 헤러웨이 이 모든 그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특히 어떤 철학 쪽에 계신 분들이 인식론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그런 젠더 편향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학기술의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연구를 하셨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젠더 평등한 뭐 과학기술로 갈 것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인식론적인 부분은 뭐 강한 객관성 개념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황적 지식이라든지 여성주의적인 뭐 과학 방법론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과학기술을 정말 바꿨냐? 저는 사실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뭐 무슨 어떤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있냐 없냐보다는 그게 어떻게 과학기술 실제로 바꿨는가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저만 가졌던 건 아니고 그 론다 시빈저라고 하는 젠더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시벤저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특히 80년대에 폭발적으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잘 알려진 페미니스트 과학 그 학자들이 새로운 인식론을 막 논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 점검을 해봤을 때 실제로 과학기술이 이 페미니즘으로 변화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진단들이 막 나오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미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그 슈빈저를 포함한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과학기술을 바꾼다는 거는 이 페미니즘 어떤 뭐 페미니즘이 됐건 뭐가 됐건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새로운 인식론이나 뭐 이런 이론 가지고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인적, 제도적 실천이 다 바뀌어야지 바뀌는 것이 과학기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슈빈저의 경우 그래서 이제 젠더 혁신이라는 것을 내놓은 거고 저도 사실 이 작년에 쓴 이 논문에서는 젠더 혁신의 가능성들을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페미니스트 과학기술이 인식론 문제가 아니라 뭐 지적, 인적, 제도적 실체 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부분도 이미 젠더 혁신에서 fixing number, fixing institution, fixing knowledge라고 해서 세 가지 층위로 딱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젠더 혁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리빙랩을 알게 된 거죠. 이러면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리빙랩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이유하고도 같이 이게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결국에 그 기존 연구에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것은 페미니즘이 과학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페미니스트 과학이라고 혹은 뭐 페미니스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규칙이나 어떤 뭐 매뉴얼, 뭐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쭉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학자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과학을 하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달고 논문을 내게 됐는데, 사실 제가 계속 페미니스트 얘기를 해서 아마 앞에 그 성지훈 박사님께서 젠더에도 되게 불편해 하신다고 페미니즘은 정말 뭐 젠더보다 더 아마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페미니즘이라는 그 말보다는 그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성 사회적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젠더 권력 하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다른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읽으셔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빙랩을 아까 그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 페미니즘이 어떻게 과학기술을 바꿀 것인가, 막 이거에 질문을 던지다가, 그리고 젠더 혁신까지 지금 뭐 물론 지금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리빙랩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지점이 저는 이런 그 리빙랩 주체들의 말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리빙랩을 뭐 이렇게 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저는 리빙랩의 핵심이라고 사실 오늘 주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리빙랩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송유진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부터예요. 네, 근데 사실 송유진 박사님께서 리빙랩 얘기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저는 사실 그게 별로 이렇게 제 거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른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기 위에 썼던,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허락을 막 받은 건 아니라서 이름을 뺐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발표 한 중간쯤인가에 사례를 막 소개해 주시면서 리빙랩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성향이 있다고, 뭐 주로 뭐 크리스천이고, 그다음에 스스로 내적으로 동기부여된 사람들이고, 사회성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거기에서부터 너무 뒤에 나오겠지만 저에게는 강렬한 어펙트로 확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그날 이제 발표 끝나고 송유진 박사님께 가서 리빙랩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말씀, 되게 잘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젠더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하게 됐던 건데, 사실 이게 송유진 박사님이 그냥 뭐 연구 뒷얘기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제가 이렇게 약간 그 조우했던 그런 장면들에서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같은 경우, 성재윤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는 너무 강렬해서, 리빙랩 남자들은 유전자가 다르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아마존에서 여성만 있을 필요 없고, 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성 있어야 되고, 왜 여성들이 재밌어할까? 사실 앞에서 이미 성재윤 박사님께서 막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저에게는 이게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이제 일단 계속 주는 거죠. 네, 그랬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우리 신하영 그 교수님께서 또 해주신 뭐 지치지 않고 어떤 그릿이란 이런 정신이 있고, 뭐 여성임과 자신일이 만났을 때 시너지를 갖고, 막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기명으로 쓴 표현은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왜 성지윤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리빙랩 야부리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따온 건데, 그러니까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We are not waiting부터 시작해서 운영해봐야 나오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특히 뭐 임충재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꿈이 그 교수님의 꿈이 이제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그 마을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든지 뭐 윤석원 대표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멘트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그 키워드를 잡게 됐냐면 바로 어펙트예요. 어펙트. 사실 최근에 어펙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인문사회학 쪽에서. 그래서 정동이라고도 얘기가 되고, 뭐 감흥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사실 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어펙트의 뭐 이론적인 정의 막 이런 것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펙트라는 것이 바로 이 굉장히 이질적인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뭐 정부도 들어갈 수 있고 산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 연구자도 있고 일반 시민을 보는 이 굉장히 이질적인 리빙랩의 주체들을 연결하는 바이탈 글루라고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어펙트가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이렇게 확 왔어요.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지금 과학기술학 안에서도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과학에서의 어펙트는 리빙랩의 차원은 아니고 주로는 필드과학 쪽에서 많이 논의가 됩니다. 필드에 직접 나가서 뭐 새를 조사한다든지 어떤 동물을 연구한다든지 실험실이 아니라 필드로 나가서 연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특이한 뭔가가 있다. 그걸 이제 어펙트로 명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리빙랩도 정말 필드에서 하는 연구 랩인 거니까 이래서 이게 딱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펙트라는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어펙티브 사이언스라는 말 용어 자체도 이미 그 로리머라는 아마 지리학자일 텐데 이런 필드 과학자들을 연구하는 데서 이미 나왔던 얘기고 특히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주목했던 것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 어펙트가 거의 에틱스의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에틱스는 과학기술 윤리는 어떤 규범적인 규칙으로서의 집합으로서의 윤리 개념인데 그래서 그거를 뭐 지키느냐 마느냐 위반하느냐 뭐 잘 지키느냐 차원인데 이런 그 과학자들과 어떤 이런 연구자들 여기에서는 약간 과학자들 중심이긴 하지만 이 어펙트가 윤리적인 감수성 혹은 관계 맺의 에토스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러면 이 리빙랩이 일종의 그 사이언스 프로젝트 그리고 사이언스 위드 에틱스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도 그 캐리스 탐슨이라고 하는 또 과학기술학자가 내놓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사이언스 위드 에틱스가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에서의 윤리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LC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그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느냐, 혹은 어떤 에스펙트를 갖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데 그게 사실상 클린업 모델, 캐치업 모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그 LC 모델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 개발이 있을 때 그것에 가져올 사회적인 뭐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들을 약간 조금 이렇게 빨리 정리해주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조금 그 한계 지점으로 보자면 물론 LC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굳이 좀 따지자면 약간 에틱스가 그 정말 사이언스 안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 윤리에 대한 그 과학기술자, 그러니까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의 윤리에 대한 생각이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뒤처지고 뭐 특히 법적 뭐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런 표현에서 보듯이 항상 비하인드 뒤에 있었던 에틱스가 본격적으로 아예 그냥 결합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리빙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에틱스는 사이언스 위드 에틱스라고 할 때 그 에틱스는 뭐 연구 윤리 무슨 규정집에 나오는 그런 어떤 룰로서의 에틱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프리벤티브 에틱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보면 첫 번째가 do no harm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약간 네거티브한 차원인 거죠. 적극적으로 뭘 좋은 걸 해줘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프리벤티브 에틱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에틱스인데 이게 그냥 규정으로는 사실 룰 베이스 에틱스로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어펙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virtue ethics라고 하는 해리스 그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도 굉장히 상당히 제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바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규칙 기반이 아니라 어떤 벌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해서 위험 감수성, 뭐 기술 사회적 감수성, 자연 존중, 공공선 추구 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얘기를 하면서 공학 교육에서 윤리 교육으로서 이런 어떤 벌추를 교육해야지 뭐 이렇게 뭐 규정들을 막 하면서 이거 니네 어기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리빙랩이 이런 굿 사이언스로서, 사이언스 윗 에틱스로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페미니스트 STS 적으로도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프로젝트로서도 리빙랩이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과도 다 연결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과학기술의 포용성과 다양성의 관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어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안에서 최근에 이렇게 한참 논의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쭉 소개를 드리면서 그것들과 이 리빙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친연성 같은 걸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포용성, 다양성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리빙랩이 가능성이 연결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위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과학기술에 어떻게 그 퍼블릭이 개입을 하는가라는 측면에서도 리빙랩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그 캐런 바라드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과학 철학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에틱스와 온톨로지와 에피스테몰로지의 이 구분이 사실상 이건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리 존재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개념이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정말 딱 리빙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행위와 그다음에 윤리적인 가치 그리고 그 존재가 존재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삶의 어떤 뭐 방식이나 삶의 질 같은 것들이 하나로 그러니까 되게 뭐 구분될 수 없는 방식으로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정말 에티콤 옹토 에피스테몰로지 어떤 프로젝트로서도 리빙랩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리빙랩이 과학기술과 연결되는 또 굉장히 아주 독특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빙랩이 보통 꼭 과학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로서 뿐만이 아니라 꼭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약간은 좀 기존의 시민운동이나 어떤 뭐 마을 그 자치 활동의 측면에서도 많이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지금 여기에서 뭐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리빙랩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에게는 그러니까 특히 과학기술학적인 관점으로는 이 과학기술학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물과 어떤 자연물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이 윤리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기존에 논의했던 어떤 포스트 휴먼 센서빌리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리빙랩 사실 아직까지 제가 뭐 리빙랩을 실제로 분석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어떻다라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리빙랩 패러독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리빙랩이 정말 윤리와 뭐 인식론과 존재론이 다 같이 만들어지는 아주 정말 너무 완벽한 그런 프로젝트 같지만 그 안에 분명히 어떤 모순과 뭐 대립과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역설이. 그걸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선행연구에서 여기 그 정병걸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에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동질성 패러독스, 경험 패러독스, 갈등 패러독스, 사업화 패러독스, 확산 패러독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패러독스죠. 패러독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에틱스처럼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판단해서 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런 패러독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리빙랩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이게 가능한가? 저는 이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어펙티브 노동이라고 어펙티브 레이버라고 명명을 했는데 저런 패러독스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다른 뭐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해가 뭐 예를 들면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갈등이나 충돌로 보여지는 거를 잘 그 네 가지 이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뭐 대립과 통합과 뭐 시간적 공간적 분리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걸 하는 분들이 바로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다라고 해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어펙티브 레이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더 좀 학문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주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젠더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에티컬 코레오그래퍼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윤리적인 안무가처럼 막 이리저리 다른 그 주체들 사이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서론을 그러니까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강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나 이론들이 어떻게 리빙랩과 친연성을 갖고 어떤 이론적인 가능성으로 보여지는지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뭐 현장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사례들을 분석을 하면 제가 여기서 그 가능성을 좀 이렇게 염두에 뒀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펙트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제가 굳이 앞에서 이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페미니즘도 역시 이런 어펙트인 것 같아요. 바이탈 글루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펙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 같고요. 이 리빙랩이라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어떤 그런 연구 개발 모델이고 그것이 또 과학기술이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학기술이 만드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리스판스하는 어떤 능력을 잘 보여주는 그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